프랑스가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 복지 더 해줘, 연금 줄이는 거 결사반대, 그러면서 방위비는 늘려야 돼요. 정말 계속해서 수렁에 빠질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후세대한테 짐을 다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유럽이 앞으로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뀔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을 보면요, 지금의 20, 30대한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건가요? 프랑스처럼 국가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도 복지 축소가 어려운 것은 이미 구조적 한계에 들어선 것인가요? 요새 보면은 뭐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 부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지금 해외 주요국들 중에서 국가 부채가 100%를 넘지 않는 나라가 드물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프랑스 상황으로 좁혀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이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이미 114%고 재정 적자가 GDP 대비 5.8% 1년에, 그 증가 속도를 보면요, 2007년까지만 해도 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5%였거든요. 근데 이게 2019년에 97%, 그리고 2024년에 112%에서 지금 올해는 114%로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또 이제 프랑스가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 부채가 더 악성인 게 뭐냐면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 50% 중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추정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40% 초반대였는데 지금은 50% 중반대까지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국가부채에서 그 외국 기관이나 외국인 보유 비중이 이렇게 높진 않아요. 심지어는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은 분명히 이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미국도 30% 내외로 알려져 있고요. 아마 30% 아래일 겁니다. 우리나라도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채가 아주 높은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한 5% 선, 뭐 그것도 안 될 수도 있고 그거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이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 부채 자체가 양도 많은데 그 질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바이루 총리가 이대로 가다 보면은 우리가 구제금융을 받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한 게,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그럴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려고 그러면은 방법은 단 하나, 그러니까 가장 쉽게 떠오르는 거는 긴축을 해야 되는데, 이 긴축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긴축안을 제시를 하고 그 예산안을 제출을 했는데, 그리고 자기 자리를 걸고 신임 투표를 했는데, 그건 뭐 결과가 너무나 뻔했어요. 너무나 압도적으로 불신임이 되면서 총리가 해임을 됐죠. 근데 지금 프랑스가 이렇게까지 가게 된 거는, 그러니까 물론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고령화가 됐다 하더라도 경제 성장이 빠르게 되면은 이 GDP 대비, 그러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이니까 GDP가 많이 올라가면은 이 부채 비율은 떨어지거든요. 근데 GDP는 별로 성장을 못 해요. 그런 와중에 지출은 계속 늘어나가는 거고, 그러고 지금 상태에서 그럼 앞으로 줄일 거는 잘 안 보이는데 늘릴 건 확실히 보여요. 군비를 늘려야 돼요. 지금 방위비 부담은 확실히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참 답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프랑스가 이게 정치 구도를 보면요, 지금 현재 그 마크롱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당이 르네상스라는 당인데, 이게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연정을 하는데, 그 연정 이름이 앙상블입니다. 여기가 근데 이 앙상블 자체가 또 과반수가 이번에 이제 실패했죠. 그리고 우파, 강력한 우파로 얘기 나온 극우라고 불리는 국민연합이 있죠. 르펜이 이끄는. 그 다음에 이제 좌파 쪽에서는 신인민전선이 좌파 연합인데, 이 신인민전선의 핵심은 그 멜라숑 대표가 이끄는 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라는 당입니다. 당 이름도 상당히 강하죠.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근데 이 셋이 어느 쪽도 절대적인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셋 다 상대방 표를 조금만 가져오면 돼요. 아니면 어느 쪽도 가지 않는 이 부동표를 조금만 가져와도 자기네가 집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퓰리즘 경쟁으로 빠지는. 국민연합을 자꾸 극우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강력한 내셔널리즘인 건 맞아요. 근데 경제정책을 제가 봤거든요. 복지를 늘리겠대요. 그게 무슨 극우야. 극우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강한 내셔널리즘, 강한 민족주의,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그런 표현이 맞는데, 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극우라고 하니까 저도 뭐 그 표현을 따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셋 다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막상 자기네가 집권하면은 이렇게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집권당의 인기가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 마크롱 대통령도 약간은 이제 진보 성향이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 오히려 중도 보수 쪽으로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한 내용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좌파 쪽에서는 프랑스 재정이 이렇게 망가진 게 마크롱 대통령이 기업에 대해서 감세를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실제 법인세 낮추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기업들이 그럼 더 성장이 떨어지고 저거 신인민 전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부유세 거두고 그럼 부자들이 떠나요 또. 유럽은 떠나기도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부유세 도입하고 막 세금 올리잖아요. 그리고 상속세 높이고 이러면은 부자들이 다른 나라로 옮기는 거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과거에 스웨덴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부유세 다시 또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나 더 거둘 수 있는 거는 국민들이 반대하고 지출은 더 하자 그러고. 근데 연금이 처음에 도입될 때는 평균 수명이 한 70 정도였는데 지금 100세를 사는데 그 돈을 계속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조개혁이 있어야 돼요. 연금에 대해서도. 근데 연금을 깎겠다. 연금 주는 나이를 2년 늦추겠다. 만약에 이렇게 해보세요. 그 당시 어떻게 되겠나. 그건 반드시 정권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막히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사르코지 총리도 그 프랑스에서 그래도 연금 개혁을 그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늦췄어요. 받는 나이를. 근데 그래가지고 정권이 또 이제 무너졌었죠. 독일에서 슈레더 총리도 그런 그 연금 건드려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데 참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프랑스가 앞으로도 부채를 줄이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패션이나 뭐 관광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경쟁력도 상당히 뛰어난 나라예요. 뭐 생물학 쪽에서도 그렇고 기계 쪽에서도 에어버스 같은 다른 나라는 합작이긴 하지만 프랑스 주도로 그 민항기를 만들고 이런 나라인데 굉장히 그 경쟁력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을 보면 재정만 놓고 보면은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정말 계속해서 수렁에 빠질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유럽 주요국의 경기 둔화는 기존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유럽 주요국들이 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또 원인도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이제 가장 근본적인 거, 그래도 공통적인 거를 이제 쭉 모아놓으면은 역시 전체적인 사회의 활력이 떨어졌다라는 건데요. 미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실 때 미국 경제를 이끄는 기업들, 미국의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을 보면 물론 전통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테크 기업이에요. 최근에 떠오른 거는. 물론 이제 전통 기업들의 기반이 있고 거기서 더 치고 나가는 거 보면 매그니피선트 세븐으로 이제 대표되는 테크 기업들이죠. 매그니피선트 세븐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올드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전 세계적으로 큰 대형 기업으로 성장한 거 보면은 90년대를 거치면서 2000년대 초반쯤 왔을 때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기업이 돼요. 그 분야에서. 근데 유럽에서는 그런 기업이 과연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연 유럽을 끌고 나갈 만한 새로운 기업들이 나왔는지를 한번 보시죠. 물론 전통 기업들의 경쟁력은 아직도 상당히 강합니다. 뭐 자동차에서 벤츠나 BMW 이런 차들도 있고, 이탈리아의 뭐 람보르기니, 뭐 페라리 이런 차들 보면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긴 하죠.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유럽을 갖다가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끌고 나갈 만큼 성장을 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몇 개가 있어요. 뭐 네덜란드의 ASML 이런 기업들도 있고 뭐 한데 그런 기업들이 정말로 지금 현재 유럽을 끌고 나갈 만한 주도적인 기업으로 메인스트림에서 이제 끌고 나갈 만한 그런 규모가 되느냐 봤을 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여기서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데 저는 이렇게 된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역시 이제 디지털 전환에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그 고령화 영향도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쉽지 않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새로운 산업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또 이제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도 너무 강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강성노조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강성노조가 아주 악명이 높죠. 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독일이나 영국은 프랑스만큼은 강성노조는 아니지만 거기서도 보면은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사회가 미국에 비해서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그 활력을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추가하자면은 이거는 좀 민감할 수도 있어서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좀 유럽이 과거에 미국에 비해서 비경제적 가치에 대한 비중을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환경이라든지 뭐 인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탈리아가 물론 이제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지만 독일이나 프랑스보다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을 가장 먼저 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이탈리아가 전기값이 지금 독일보다도 비싸요. 최근에는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각종 친환경 규제 그러면서 친환경 산업에 또 많이 투자를 하고 독일도 뭐 탈원전을 했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중요하죠. 환경이라는 게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민자들도 많이 수용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민자들 들어와서 그들에 대해서 복지 비용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데 세상의 모든 거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그런 것들도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럼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적정선이었는지 자기네가 감당을 하면서 성장을 해 나가면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 선이었는지 아니면 그게 좀 과도했었는지 요건데 물론 이거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정확하게 그럼 어디까지가 뭐 적정이고 어디부터 아니냐 이거는 아직은 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요새 유럽을 보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조금 과도했던 것이 아닌가. 정말로 그러면 우리는 경제 발전 필요 없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뭐 그런 가치를 더 중시하고 살겠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복지 혜택이라든지 경제적인 만족도는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그대로 해줘. 그러면서 기업이나 어떤 산업 활동에 대해서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이것도 최대한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동시에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유럽이 약간 그런 모순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제 주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절대적으로 맞다라기보다도 정말로 이게 적정선에서 했던 건지 아니면 좀 이쪽으로 과도하게 갔던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유럽을 볼 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과 산업에 강한 면모를 보인 유럽이 왜 디지털이나 신산업에서 뒤처지는 양상으로 가나요? 여전히 유럽은 지금 요새 좀 주춤한다 하더라도 그 제조업 경쟁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전통적으로 강한 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거기 제조업 별로 없지 않아 그러는데 안 그래요. 이탈리아가 패션이나 식가공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기계 산업도 상당히 그 수준이 높습니다. 다만 이렇게 대형 기업이 없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고 자동차도 보시면 알잖아요. 이탈리아 자동차 얼마나 그 최고급 차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다 소형 기업들이에요. 생각보다. 그 명성에 비해서 굉장히 소형 기업이고 나라를 끌고 갈 만한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이 커지면 받는 불이익이 너무 많아요. 이탈리아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프랑스도 기업이 커지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물론 큰 기업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주 나오질 못한다는 거죠. 지금도 잠재력은 충분하고 사회 구조에서 약간 뭔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언제든지 치고 나갈 수가 있죠. 유럽은 다시 과거의 명성을 회복할 수가 있죠. 근데 과연 지금 현재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국민들이 지금 프랑스의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당장 돈이 없는데 긴축하자 그랬더니 싫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후세대한테 짐을 다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잔뜩 그 부채를 지고 있는데 우리 복지 더 해줘. 연금 줄이는 거 결사 반대.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서 방위비는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데 지금 유럽이 앞으로도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잘 살고 유럽은 선진국이고 기술 경쟁력도 상당히 좋지만 점점 과거에 비해서는 약화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을 바꿀 만한 사회 분위기의 전환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유럽에서 극우나 포퓰리즘 정치가 강세인 것은 단순한 정치 성향 변화가 아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라고 봐야 하나요? 포퓰리즘이 강세인 게 여러 가지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먹고 사는 문제도 있는데 몇몇 나라들은 사실은 이민자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같은 경우인데 스웨덴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대표적인 복지국가잖아요. 근데 90년대 개혁을 통해서 사실은 물론 사회 안전망은 여전히 강하고 복지국가인 건 맞는데 상속세도 없앴죠. 그리고 법인세 낮췄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다시 경쟁력을 상당히 회복을 했고 덴마크가 이제 또 하나의 아주 좋은 사례인데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플렉스 시큐리티 모델이라 그래서 개혁이라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플렉서빌리티 대신에 사회 안전망을 높여가지고 특히 직업 훈련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큐리티 그래서 플렉서빌리티하고 시큐리티를 합쳐서 플렉스 시큐리티 모델이라는 개혁을 했는데 그 개혁을 통해서 덴마크는 오히려 정규직 고용이 늘었어요. 해고가 쉬우니까 기업에서 뽑기도 많이 뽑는 거예요. 해고된 사람들은 직업 훈련을 더 제대로 받아요, 아주. 그래서 오히려 더 인적 자원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많이 된 거죠. 스웨덴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이거 퍼퓰리즘 얘기를 하다가 좀 엉뚱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여기서 한번 스웨덴하고 덴마크가 갈리는 걸 보시면 나타나는데 스웨덴은 그때 이민자를 엄청나게 받았고 덴마크는 안 받았어요. 난민들에 대해서 구호 활동을 하고 돈으로 지원하는 거는 덴마크가 굉장히 많이 내요. 그러면서 받아주질 않아요. 도시에.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덴마크는. 자기네 나름대로. 더군다나 덴마크는 늘 사회당이 집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회당 자체가 난민 받아주고 이민자 수용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폐쇄적이에요. 그리고 스웨덴은 반대로 갔죠. 스웨덴은 난민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스웨덴에 보면요. 난민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래도 좀 이제 소득이 낮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몰려 사는 지역, 약간 빈민가죠. 스웨덴 내에서. 그런데 많이 몰려 살게 됐는데 난민들은 그렇게 살아도 불만이 전혀 없어요. 난민 캠프에 있다가 와서 거기 사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조금 차별을 받는다, 우리가 2등 시민이다 그런다 하더라도 불만이 별로 없어요. 문제는 난민 2세대입니다. 나는 스웨덴 사람인데 왜 이렇게 2등 시민 취급을 당하고 우리끼리 몰려서 빈민가에 살아야 돼 이러면서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고 또 복지국가라는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소득세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서 소득을 많이 벌어도 신분 상승이 잘 안 돼요. 약간 이런 면은 이런 단점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민 2세들이 이제 갱단을 조직하고 지금 스톡홀름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가장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복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스웨덴이 치안이 엄청나게 불안해졌어요. 예전에 한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스웨덴 그럼 정말 안전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로 갔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도시 주변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스웨덴에서도 극우 정당이 지금 네덜란드에서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뭐 전부 다 보면요. 그 극우 정당이 경기가 침체되고 이럴 때 타겟으로 삼는 게 주로 이민자들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무슬림 대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극우 정당이 덴마크엔 전혀 없습니다. 왜 없냐? 사회당인데 분명히 사회당은 사회당인데 이민자에 대해서 너무나 배타적이에요. 그 이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 자체도 덴마크가 상당히 지금 성장을 잘 하고, 그러니까 유럽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가는 데 중에 하나긴 한데, 뭐 네덜란드도 나쁘지 않거든요, 경제가. 근데 네덜란드에서는 그런 극우 정당이 나오는데 덴마크에서 안 나오는 거는 이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파퓰리즘이 강세인데 이게 정치 성향 변화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 탓을 돌리는데 그 탓이 지금 이민자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아까 프랑스 같은 식으로 파퓰리즘이 많아져요. 파퓰리즘이 많아지는데 그 파퓰리즘이라는 게 하나가 두 가지로 크게 가는데 하나는 돈 쓰는 거하고요. 하나는 타겟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욕할 타겟을 하나 정해서 이것도 하나의 파퓰리즘이죠. 이런 것들이 합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좌파 정당 쪽에서 진보 정당 쪽에서는 그 파퓰리즘으로 누구를 하느냐? 그 나라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공격 대상. 부유세를 걷어야 된다. 저기다 중과세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그 이민자 문제가 아직까지 심각하지는 않은데 요거 한번 우리나라도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민자 2세들이 사회에 잘 동화돼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이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아직까지는 다행인 게 이 사람들이 어느 한 지역에 집단화되는 거는 조금 덜해요. 물론 이제 도시 전체에서 보면 부분적으로는 있죠.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아직까지는 그 스웨덴 같은 식으로 그렇게는 안 가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 특히 이민자 2세대들이 이렇게 똘똘 뭉치는 건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냥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 외국인 많이 사는 지역의 치안이 좀 안 좋아지는 거는 그거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 유럽만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될 문제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같이 이제 끌고 나가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조심스럽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이 오픈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데가 한 군데에 딱 몰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사회 불만 세력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인위적으로 여기저기 흩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 너 저기 가서 살아, 뭐 여기 가서 살아. 이거는 뭐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하게 하되 그렇다고 덴마크만큼 저렇게 폐쇄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복지나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어떻게 하는지 사회학 같은 쪽에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담론 수준에서의 그 방향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건 사회에서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우리 사회적 타협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 나갈지를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좀 이렇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논의를 시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럽의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한국도 복지에 재정을 쏟아붓는 정책이 과연 안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전혀 아니죠. 제가 왜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딱 잘 말을 안 하는데 재정을 자꾸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아직은 낮은 편이에요. 그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낮은 편이긴 건 맞는데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보면요. 이 빠른 고령화 속도 이거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우리 후세대, 앞으로 한 20, 30년 후에 가면은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는 젊은 초고령 사회예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면은 고령자로 치죠. 그리고 고령자 비율이 21% 이상이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65세하고 100세하고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고령자도 나눠요.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층, 65세에서 74세까지를 전기 고령층.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기 고령 층의 비중이 높은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비용이 많이 안 드는 사회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65세 정말 노인으로 보이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65세면 진짜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지금 65세 보면 그 당시에 40대하고 큰 차이가 안 나 보일 정도예요. 건강하죠. 간병비 이런 거 많이 안 들어요. 근데 그런 비용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개인적으로도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이 후기 고령자 한 80 넘어가면서부터예요. 사실 요새 70세도 젊죠. 70세도 뭐 만성질환 조금 있는 정도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상태라면요 우리나라 재정 확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방위비도 세계 질서 개편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복지 재정에 돈을 쏟아붓는다 그러면은 이게 가능할까요? 당장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을 보면요 한 5년 10년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그렇게 해도 큰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넘어섰을 때 우리 후세대한테 그러면은 지금의 20, 30대한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건가요?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되고요. 짐을 지우는 세대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재정을 쏟아붓는 정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우리나라가 갑자기 신용경색이 돼가지고 다른 거는 건전한데 돈줄이 좀 부족하다 그럴 때는 그때는 일시적으로 돈을 넣는 게 맞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데 지금 자꾸 이렇게 현금성 지원을 늘린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재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혁신의 결과인지 버티기식 물량 공세인지 어디에 더 가깝다고 보시나요? 중국 전기차의 기술 경쟁력은 과거부터 이제 쭉 투자를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의 결과인 것도 맞는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가격은 보고 있으면은 약간 버티기식 물량 공세 이 측면도 있어요. 중국에서 지금 상당히 과잉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전기차가. 그러다 보니까 이 과잉 생산에 따른 좀 물량 공세도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전기차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플랫폼 업체 간의 경쟁이 있었을 때도 그러는데 정말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중국 그 공산당에서 내려와서 대표적인 기업들 모아놓고서 가격 경쟁 그만하라고 올리라고 이제 그 막 무료로 나눠주고 이런 거 그만하라고 행정 지도를 내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이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요. 출혈 경쟁으로 가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뭐 BYD처럼 이렇게 뭐 혁신을 많이 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 버티기식 물량 공세 이게 맞는 표현인 것 같긴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중국 전기차 업체가 이제 130개가 넘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완성차를 130개 업체가 만든다는 게. 지금 전망이 나오기는 한 2030년까지 중국 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한 살아남을 것이 한 10개에서 15개.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는 거죠. 업체 수는. 그리고 이미 지금 상당히 뭐 큰 회사들 아이웨이즈나 WM 모터 이런 데들도 이제 파산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구조 조정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계에서 말하는 과잉 생산이 단순한 경기 사이클 문제라기보다 구조적인 문제에 가까운 것인가요? 이거는 좀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왜 저렇게 과잉 생산이 나올까 그 구조가 참 신기하다 싶었었는데 매번 저렇게 나오는 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리지 리라는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가 있어요. 이게 뉴욕에 있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뭐 미국에 있다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도 많이 가 있고 오히려 성향을 보면은 전혀 뭐 미국 쪽이 아니라 약간은 진보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물론 이제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어떤 때 보면 약간 비판적으로 나오고, 어떤 때 보면 중국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이쪽 연구소의 리지리라는 분이 쓴 글을 제가 한번 보고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알게 됐어요. 과도한 경쟁이 현재 중국 경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생산성과 차별화보다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는 게 속도하고 규모라는 건데, 이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중국 공산당의 성과하고 승진 시스템은 무조건 일단은 생산량하고 규모로 돼요. 지방정부건 어디든. 그리고 이게 또 구조가, 세금이, 우리나라는 물건이 팔리면 부가가치세가 그 팔린 지역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근데 여기서는 생산지에 따라서 세수를 할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각 성별로 자기네 성에서 생산량이 많으면은요, 중앙에서 주는 교부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이 부가가치세가, 그러니까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지에서, 소비지가 아니라 생산지에서 배분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현지 공무원들이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자기네 안에다가 생산을 해야 돼요. 사례가 이제 2개가 있는데, 그 안휘성의 성도가 허페이죠. 허페이에서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니오하고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BOE를 이렇게 비롯해서 몇몇 업체들을 갖다가 하나의 산업 클러스터로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250억 달러 정도 국가 자본을 넣어서 이제 이게 성공적으로 갔어요. 갔더니 다른 성에서도 똑같은 거를 갖다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거의 한 10군데서 똑같이 그 클러스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과잉 생산이 나오죠. 하지만 그 성의 공무원들은 이만큼 생산을 하니까 자기네 성과가 되는 거고, 그게 중앙에서 볼 때는 이게 생산량이 늘어난 거니까 또 교부금이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그만큼 또 배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11년에 이제 베이징이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를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징이라는 게 중국 중앙정부에서요. 그러고 나서 이제 14차 5개년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5개년 계획을 그 다음에 보잖아요. 똑같아요. 각 성마다. 그래가지고 서로 카피처럼 막 얽혀서 똑같은 걸 만들어가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동일한 클러스터들이 여기저기 막 생기는 거예요. 생산량이 어마어마하죠. 그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고, 이 기업들이 그러면 수익성이 있느냐?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망하냐? 안 망해요. 지방정부에서 계속 자금을 지원해줘요. 은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좀비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있고, 다 어느 나라나 그런 식의 이제 국가 자금을 받는 좀비 기업들은 있기 마련인데, 중국은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게 자기네들한테 손해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서류상으로 계속해서 기업이 지급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은행에서 계속 바꿔줘요. 그러니까 뭐 비용이 발생한 건 내년으로 넘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그 부실이 지방정부에 많이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로 간다는 건데, 그 세계적인 수준의 구축 속도, 막 이 속도는 정말 뭐 전 세계가 따라올 수 없는 정도지만, 이게 만성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아주 첨단 산업에서 전에 뭐 딥시크 같은 그런 높은 성과를 내기도 해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건 조금 다른 얘기고,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 보면은 좀 이런 구조가 강하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쓰신 분이 이 얘기가 중국 전체를 100% 다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도 약간 이상하다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보면서 좀 이런 구조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준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러죠. 이제는 중국도 과거처럼 국영업체뿐만이 아니라 민간업체도 활발하다. 근데 그 민간업체가 정말로 순수한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데서 나오는 민간업체랑 같냐 하면은 그런 데도 있겠지만 아닌 데도 많다는 거죠. 이렇게 지방정부에서 뭐 인위적으로 좀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제로는 지원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까보면은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조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중국의 과잉 생산은 조정되기 어렵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온 그 글이었는데, 이런 게 약간 구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상황을 중앙정부가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방치하는 건가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 뜯어 고치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로 가는 게 더 그래도 중국의 국가 전략에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가 경쟁으로 가서 수익성이 낮은 게 뭐가 좋으냐.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또 뛰어난 기업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서민 경제가 그래서 어려워지고 기업들이 도산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자체는 중국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국가 전체를 움직이고 국가 전체가 생산량을 더 늘리고 그래서 저가 제품이 나온 거를 해외로 수출을 좀 싸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가 너무 심하다 싶으면 또 개입을 해요. 중앙정부에서 개입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아직까지는 물량을 쏟아내는 거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BYD처럼 세계 1위라고 불리는 기업조차 내부적으로는 비가 재고 부담이 크다면 이 구조가 오래 버틸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BYD는 버틸 거라고 보고요. BYD는 그 중국에서 이제 구조조정을 겪는 과정에서 BYD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도 BYD가 무너질 거로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설령 만약에 정말로 BYD조차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개입을 할 겁니다. 이건 전략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BYD는 반드시 살릴 거고 BYD를 비롯한 몇몇 그 전기차 업체는 정부에서 살려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얘기가 나오냐면은 구조조정을 겪은 다음에 이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지금 중국에서는 완전히 오버 커퍼시티거든요. 중국 내수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볼 때 이게 구조조정이 되고 나면은 다시 수익성이 확보가 되면서 중국 전기차의 시장이 탄탄해질 거다. 이렇게 보는 추측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이러한 첨단 산업에서는 구조조정을 한 1, 2년, 2, 3년 겪는다 그러면은 한 세대가 달라져요. 배터리에. 그러고 나면은 그만큼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북미 시장에 지금 꽉 막혀, 그러니까 미국이 막고 있는 상황에서 BYD 같은 기업들은 한 세대 더 늦은 차가 나온다는 거죠. 물론 또 지금 요새 중국에서 하는 거 보면 또 금방 쫓아갈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쫓아오는 시간에서 막 경주를 하는데 한 번 발목이 잡힌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장기 경쟁에서 좀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가 가성비만 보고 중국 전기차를 선택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인가요? 가성비가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안전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타났지만 보안 문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유럽에서도 중국 전기차에서 그 각종 정보들이 중국으로 새어 나가는 게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유럽 쪽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차라는 거는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많았잖아요. 중국 전기차들이. 그런 거는 근데 이거는 뭐 각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 같으면은 조금 그 불안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각자 이거는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히토류로 압박하고 일본은 소부장으로 맞서는 상황에서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상 어떤 전략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중국이 이제 반도체 쪽에서 물론 중국이 제조 역량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일본도 뭐 최종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량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거는 중국은 일단 히토류라는 자원이 가장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이제 소부장 쪽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제 두 나라에 비해서 가장 특화된 거는 역시 최종 이제 반도체죠. 그러니까 특히 메모리 분야에서는 이제 가장 강력한 그 최고의 양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메모리를 넘어서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쪽으로도 좀 진출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요새 피지컬 AI 같은 게 이제 많이 활용이 되기 시작하고 앞으로 이쪽이 더 이제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삼성이라든지 SK 이런 데서 이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서 보면 확실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나라의 중요성도 계속 증가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과 일본의 경쟁이 각국의 견제가 아닌 취약점을 노출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요? 사실 뭐 경쟁을 한다 그러면은 서로의 약점을 이제 파고들어야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기가 뭐 압도적으로 강하다 그러면은 상대가 안 된다 그러면은 구태여 뭐 그런 식으로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뭐 두 나라 다 이제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서로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히토류라는 어떤 자원을 무기화하는 거고 일본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인 소부장 쪽에서 이제 그걸로 중국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갈등이 생기면 이게 나타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한국이 히토류 대체 기술이나 배터리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데 중국을 의식하게 만들 정도인가요? 히토류 대체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죠. 히토류뿐만이 아니라 다른 광물에서도 뭐든지 대체 기술은 다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물을 완전 대체 못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성능이 그만큼 안 되고 또 하나는 가격 경쟁력이 또 그만큼 안 되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면 히토류가 아니라 이제 제가 다른 광물 중에 흑연 같은 경우도 이 대체 인공 흑연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이제 천연 흑연보다는 조금 더 비싸고 그다음에 주로 배터리에 많이 쓰는데 배터리에다 넣었을 경우에 소음이 조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양산을 해서 쓰지는 못하지만 이것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히토류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히토류가 뭐 17가지 원소가 있고 그중에 중히토류하고 경히토류가 있는데 원소의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경히토류 같은 경우는 생산량도 많고 매장량도 많아요. 몇몇 경히토류는 뭐 굉장한 매장량이 많아서 가지고 값도 싸고 이렇고 중히토류가 좀 비싸요. 대표적인 게 디스프로슘하고 터비움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양도 많지 않고 비싼 거고 또 그게 이제 사용하는 데를 보면요. 경히토류는 주로 어디에 쓰냐면은 이제 뭐 디스플레이를 좀 밝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자석에도 일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배터리에도 일부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이 중히토류가 더 그 비싸고 자원 무기화 할 때도 중국에서 더 강한 무기로 쓰는 건 중히토류 쪽인데 대표적인 게 디스프로슘하고 터비움, 뭐 스타튬, 이튜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스칸듐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조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주로 어디에 쓰냐면은 배터리에 일단 굉장히 많이 쓰고요. 이 자석을 만들었을 때 자석에다가 이걸 넣으면은 고온의 내성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력을 상당히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터리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금만 섞어도 굉장히 강도가 높아져요. 철이나 이런 데 금속 소재. 그래서 전투기라든지 무게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강도를 높일 수 있고 뭐 인공위성 같은 데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도가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번에 무히토류 자석을 만들었다고 재료연구원에서 보도가 됐고 그게 그 단순히 연구실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상용화 단계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하고 같이 제휴를 해서 양산을 준비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히토류를 전혀 안 쓸 수 있냐 하면 그거는 아니고요. 그 전에도 무히토류 자석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있는데 이게 이제 고온의 내성이 좀 약하고 자기력이 약하다 보니까 사용처가 제한돼 있었죠. 근데 이번에 나온 것도 모든 그 히토류 자석을 다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대체 못하던 것 중에 일부분을 대체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히토류의 사용처를 갖다가 그래도 일부를 좀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히토류 수입량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대체 소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게 아니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상훈 전파진흥원장이 뭐 우리나라가 히토류 빈국이 아니라 히토류 많다 그랬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채굴 가능한 히토류가 많다라기보다도 물론 히토류가 우리나라 땅에도 있기는 있죠. 하지만 도시광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리 아답터다 보니까 그동안 전자제품, 가전제품을 많이 이제 사용을 했고 특히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 버려진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채산성이 많이 올라갔어요. 아무래도 히토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생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공법 중에 플래시 듀얼 히팅이라는 게 있는데 그전에는 도시광산 그러면 제일 많이 했던 게 오래된 PC 버리는 걸 갖다가 띄어서 거기서 이제 금을 이제 미량이긴 하지만 그걸 채취해내는 과정이었는데 이번에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손으로 한다든지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제 열을 가해서 거기서 중요한 히토류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금도 물론 뽑아내겠죠. 여러 가지 필요한 재료들을. 근데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그 라이스 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 연구팀이 주로 이제 개발을 한 공법인데 과거에 비해서 염산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물 그리고 전기 소모량을 엄청나게 줄여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존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양을 생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걸 재활용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상당히 도시광산에서 발전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사오는 히토류의 양을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오히려 외교 안보 분야에서 더 공격적인 행보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중국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뭐 외교를 하고 있죠. 뭐 미국하고도 체제 경쟁을 이제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외교 행보를 보고 있으면 상당히 강경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 내부의 경기 둔화 때문에 오히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강성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관계없이 중국이 이미 체제 경쟁을 거의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선포한 건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눈에 띌 정도로 이렇게 체제 경쟁을 시작한 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시진핑 2기 때부터 이미 약간 그 강경한 어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요새 보면 흔히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 많이 쓰죠. 서구식 민주주의. 근데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중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 서구식 그 제도일 뿐이에요. 자기네가 보기에는 중국 자체 나름대로의 제도가 있고 자기의 체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한 식의 그러니까 반서방 연합을 규합하려는 움직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최근에 경기 둔화로 인해서 이걸 좀 더 강화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 경기 둔화라는 게 그렇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중국하고의 경쟁이 단순한 경제 기술 이런 경쟁이 아니라 아예 체제 경쟁이라고 미국에서도 인식하기 시작한 거는 거의 10년 가까이 됩니다. 10년은 좀 안 됐는데 한 7, 8년 정도 전부터 이미 미국에서도 그러한 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더더욱 강경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크게 보는 분위기가 한국으로서는 기회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세계 공급망이 지금 분절돼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나 외교 모든 면에서 세계가 이제 다시 냉전 체제, 그러니까 과거의 미소 냉전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지만 어찌됐든 지금하고는 다른 형태로 체제가 변환하고 있어요. 세계 체제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 그러니까 무역 의존도가 높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 입장에서 이걸 반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든지 이게 서방 공급망,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하고 뭐 서로 자기네들끼리 갈등도 있고 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같은 공급망 안에 들어가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일본, 뭐 대만 이런 나라들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 주는 게 우리나라한테 또 기회가 되는 측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에 조선 이런 쪽이 우리나라가 지금 좀 수혜를 보는 거죠. 반도체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만약에 미국의 중국 견제가 없었다면은 지금쯤이면 중국한테 최고 기술까지도 추월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럴 우려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배터리도 중국의 배터리가 성장을 해서 우리나라가 그 기술 우위가 있는 건지조차 지금 의심스러운 수준 그렇게까지 왔는데 북미 시장을 차단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배터리는 살 시간을 많이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조선도 그렇죠. 조선도 물론 우리나라가 이 최고 기술 쪽에서는 기술 경쟁력이 중국보다 앞서는 거는 맞지만 중국의 그 양쪽으로 밀어붙이는 거에 참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가격 경쟁력. 특히 일반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상선들 같은 경우. 근데 우리나라가 뭐 LNG라든지 뭐 이런 특수선박 쪽에서는 뭐 쉐빙선 뭐 이런 것들에서는 아직도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 하더라도 중국의 저가 공세에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한테 당선되자마자 한국의 조선하고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을 갖다가 지금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한화라는 말을 직접 연설해서 할 정도로 우리나라하고 강력한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서 군사적 위협도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도 이제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주도의 서방 이 세계의 공급망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제조업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우리나라만큼 갖추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뭐 제조업 경쟁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완전 산업 기반이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고요. 일본도 뭐 제조업 경쟁력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일본에서도 특히 소부장 쪽은 강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약한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역시 우리나라의 그 중요성이 그러니까 그 공급망 내에서 제조업 생산 기지로 특히 하이텍 제조업 생산 기지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더 값어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토류는 앞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자원인가요?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로 히토류를 쓰는데 요거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90년대에 덩샤오핑이 살아있을 때 중국의 히토류 매장량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덩샤오핑이 무슨 말을 했냐면 중동에는 석유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히토류가 있다. 이런 말을 직접 했거든요. 연설에서.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이미 히토류를 이제 중국의 무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물론 이제 덩샤오핑이 살아있을 때 뭐 지금처럼 배터리라든가 뭐 이런 게 생길 거라고 그것까지 정확하게 예측한 건 아니겠지만 자원 무기화의 가능성과 자원의 중요성을 덩샤오핑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히토류 공급망의 한 60% 정도를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이 절대적으로 많은 양을 생산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는 지금만큼 히토류의 소비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서 히토류는 글자 그대로 히토류예요. 그러니까 금광 그러면은 금이 많이 나고, 뭐 물론 금만 나는 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지만, 뭐 그런 구리를 캐다 보면 뭐 니켈도 따라 나오고 뭐 이렇긴 해요. 히토류도 같이 섞여 있기도 하고.
하고. 근데 디스프로슘 광산이 있냐면 없어요. 그냥 땅을 막 뒤집고 해집고 하다 보면 히토류가 여기 좀 많이 분포돼 있다고 해서 막 뒤집고 해집은 다음에 거기서 정제를 하고 나중에 정련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공해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히토류가 있는데 땅이 대부분에 보면 방사성 물질이 같이 섞여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라늄하고 토륨 같은 거죠. 그러니까 땅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방사능 물질이 엄청나게 나와요.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도 히토류 광산 근처에 있는 그 마을들 보면요. 주민들의 건강이 아주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근데 중국은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이러면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 넘어가면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환경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미국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채굴 기술하는 데도 들지만 환경을 거기다 그래가지고 그걸 뭐 여러 가지 장치를 해야 되고 뭐 심사 과정도 복잡하고 주민들 피해 보상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줘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다 이주를 보내야 되고. 근데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아마 미국에서 이런 걸 예상을 못하고 오히려 잘 됐다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게 힘든 일이고 어떻게 보면 참 더러운 일인데 더럽고 위험한 일을 중국에서 맡아서 해준다 그러면 아, 우리는 싸게 싸다 쓰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지금은 중국이 거의 뭐 세계 공급망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제해서 파는 걸로 기준으로 하면은. 그런데 아까 말한 식으로 지금 일본에서도 기술 개발을 통해서 히토류의 사용량을 뭐 3분의 1로 줄이는 자석을 만들었고요. 디스프로슘 같은 경우는. 디스프로슘을 3분의 1만 넣어도 똑같은 자력과 내구성을, 열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그러한 자석을 만들었고 다른 나라도 그런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를.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를 완전 대체하지는 못하더라도 소재가 계속 나오면서 히토류의 사용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광산을 재개하고 있어요. 90년대까지는 핀란드에서도 히토류를 만들었었거든요. 아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핀란드도 재개할 수 있고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마운틴 패스 광산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거기가 히토류를 많이 생산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한동안 폐쇄됐었죠. 2000년대 초반, 2002년에 폐쇄됐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랬다가 2017년에 다시 재개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히토류가 미국에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상당 부분 있는데 그동안 히토류가 있는 거를 개발을 안 하는 거죠. 주변에 공해가 워낙 심하니까.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도 그 히토류 광산이 캘리포니아 말고도 여러 군데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그거를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런 거 광산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요. 토지 허가국에다가 40개 이상의 서류를 내야 되고 거기 환경 평가하고 뭐 이렇게 참다 보면 거의 뭐 한 7, 8년, 10년 막 이렇게 걸리기도 하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은 미국에서도 이걸 빨리 개발을 시작하겠죠. 그 실제로 그래가지고 개발 허가가 최근에 떨어진 광산들이 몇 개가 있어요. 히토류뿐만이 아니라 구리하고 리튬 광산도 마찬가지고요. 네바다에 있는 엄청난 양의 그 리튬 광산이 있는데 이게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한동안 개발을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개발을 한다 그러면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됐고 최근 들어서 이제 개발을 시작할 것 같다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그 개발을 막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거기가 아파치족의 성지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원주민 권리를 보호하니까 그 아리조나 쪽하고 네바다 쪽에 뭐 원주민 권리 보호 단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와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정치적 영향력이 좀 있어요. 특히 아리조나 같은 데서는 그 원주민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는 그 주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백인들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선거 때 캐스팅 보트를 쥐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중국에서 저렇게 히토류를 가지고 무기화한다 그러면은 여론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서 광산 개발이 상당 부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호주에 리나스 레어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그러니까 중국 외에 있는 그 광산 중에서 히토류 광업 기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그 생산량이 많은 데예요. 근데 최근에 말레이시아하고 같이 말레이시아에서 히토류 광산 개발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또 거기서는 이제 히토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니켈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중국의 히토류 공급망 장악력이 한 10년쯤 지나면은 상당히 약화될 거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게 서방 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중국 내에서 나온 분석이에요. 중국 과학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중국 정부에서 이제 운영하는 데고 가장 큰 그 연구기관입니다. 거기서 어떤 예측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올 3월 달이죠. 올 3월에 나온 보고서에서 보면은 203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후죠. 그때는 중국의 히토류 점유율이 세계에서 28%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040년에는 이게 23% 수준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망은 장기 전망이고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 광산 개발이 원활하게 된다라는 가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중국에서도 이걸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히토류를 무기로 쓸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히토류 무기의 힘이 서서히 약화된다라는 거를 중국에서도 상당히 불안하게 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뭐 10년 후에 30% 이하까지 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뭐 약간은 과장된 걸 수가 있다 치더라도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중국의 히토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이 자원 무기라는 거는 힘이 서서히 약화되어 간다는 건 맞아요. 단기간에 이걸 뭐 대체하고 이러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점점 약화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결코 중국에게 그렇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높은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은 우리 경제에 어떤 부담을 주고 있나요? 사실 환율이 오르는 것 자체가 반드시 뭐 경제가 나빠진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컨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그 달러당 원화 환율이 한 800원 뭐 미친 적도 있었고, 그 90년대 가도 한 800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뭐 1,400원 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보다 가난해진 것도 아니고 달러 벽의 자산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훨씬 높아진 건 맞긴 한데, 근데 최근의 환율 변동은 사실 조금 저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환율이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거는 일단은 이제 부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 수입 물가가 올라가죠.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필수적인 거를 수입해야 되는 게 많은 나라. 그러니까 원자재도 수입해야 되죠. 에너지 관련돼도 수입해야 되고, 먹거리에서도 밀가루라든지 이런 거 대부분 수입해서 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물가 부담, 특히 서민 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 또 수입 원자재를 활용해서 재가공해서 파는 그런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되죠. 물론 이제 수출업체한테는 이게 가격 경쟁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출업체하고 관광 쪽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환율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걸 국가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좋다고 볼 수는 없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게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좀 너무 많이 풀린 거 아닌가. 아무래도 원화가 많이 풀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 보기에도 원화 자산을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해외 투자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결국 드러난 결과가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가 절하죠. 원화의 평가 절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부정적인 신호들이 자꾸 쌓이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걱정이 되는 면은 있습니다. 한국 경제 상황이 IMF 외환위기처럼 급격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아주 장기적으로 뭐 10년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얘기고,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97년도 그 외환위기 당시에 우리나라 달러 보유고가 정말로 뭐 몇백억 달러 이하, 뭐 나중에는 30억 달러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4천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때랑은 규모가 이제 비교가 안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그 무역 수지 적자가 많이 나는 상황이었어요.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무역 수지가 뭐 적자가 나는 적도 있지만 흑자도 또 많이 나고 전반적으로 흑자가 더 많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처럼 급격히 붕괴할 가능성은 낮고, 여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90년대 후반엔 단기 차입, 해외에서 달러 단기 차입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금사라는 게 있었죠. 종합금융. 그게 뭐 하는 데냐면은 주로 해외에서 달러로 차입을 해와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금리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 싼 이자로 달러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의 달러를 기업들에게 조금 더 비싼 이자로 파는 거죠. 정말 앉아서 되게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금사는 정부 허가를 받은 몇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종금사에 들어가면요, 월급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졸자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직장 중에 하나였죠, 당시에. 근데 지금은 종금사라는 게 사라졌죠. 근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 단기 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썰물처럼 빠져나간 거였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터질 때가 지금하고 이제 세계 경제, 세계 그 금융시장도 많이 달랐던 게, 인터넷이 보급된 게 보통 90년대 한 중반쯤부터예요. 일반인들까지 쫙 보급된 거. 기업에서 쓰고 뭐 한 것도 한 90년대 들어와서죠. 그런 와중에서 자본시장이 그러면서 그 개방이 되고 해외 핫 펀드들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한 게 90년대 중반쯤 들어와서 본격화됐죠.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 양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그때 유럽에서도 한번 그런 식의 크게 흔들린 적이 있었고, 동남아는 뭐 엄청나게 휩쓸렸죠.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먼저 뭐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 환율이 한번 크게 붕괴가 됐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차례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경험을 못 해본 거고 처음 보는 일이고, 해외 핫 펀드가 이렇게 자본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모르는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달러 차입 구조도 단기 차입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그때처럼 단기 차입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도 많이 커졌고 차입 구조도 많이 다르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와 같은 IMF 외환위기 이런 거는 단기간 내에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현재와 같은 금리 환경에서 매출이 적은 개인 사업자의 연쇄적 부진이 경제 전반에 어떤 후폭풍을 낳을 수 있나요? 그냥 우리가 쉽게 뭐 언론에서 얘기할 때 자영업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영업자 숫자가 지난 10년 동안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이긴 한데 이 자영업자의 몰락 뭐 이런 얘기들도 언론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기가 안 좋아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소비 패턴 자체가 바뀌었어요. 과거에 비해서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죠. 산업 분류상으로서는 무점포 소매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점포가 없이 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상에 있는 자영업자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야 뭐 와서 직접 먹어야 된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이제 배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배달 수수료 부담도 있고, 또 이 와중에 전체적인 저성장이어서 소비는 그렇게 늘지 않는데 인건비도 많이 올랐거든요. 거기다가 원자재 비용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원자재라는 게 식재료죠. 이것도 이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근데 이 와중에 환율까지 오르고 금리까지 오른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할 때 빚을 한 푼도 안 지고 자기 돈으로 문을 여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도 대출을 어느 정도 끼고 하는데 매달 내야 되는 이자 비용도 올라가죠. 거기다 인건비 올라갔죠. 그 식자재 값도 올라가요. 근데 가격을 그래서 물론 좀 올리긴 올렸지만 그 올라간 것만큼 다 올릴 수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진 않아요. 이런 와중에 서서히 고령화되어 가고 소비 패턴도 바뀌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그러니까 식당도 영향을 받는 게, 사람들이 뭐 물건을 사러 나왔다가 나온 김에 밥 사 먹고 이런 일들도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도 자꾸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자영업자들은 조금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게 된 거죠. 그렇다고 금리를 무한정 낮추자니 지금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너무 많이 증가해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조금 이제 더 다른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율 물가 불안 속에서 한국 경제는 이미 하강 국면에 들어선 것인가요? 아니면 일시적 둔화인 것인가요? 이미 장기 저성장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 들어왔다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죠. 이게 재밌는 게, 재밌다라고 표현하면 또 말이 좀 어색하지만 2000년대 한 중반쯤부터 이미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어 다른 이제 사람들을 봤을 때 거기서 한번 우리나라 정책 보고서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국은 이미 선진국인데 왜 자꾸 선진국 사례 그러고 자꾸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선진국이라는 걸 인정을 못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가 선진국이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약간 끝자락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죠. 선진국 중에서는 조금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선진국이 되고 나면은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과거처럼 뭐 5% 이상씩 계속 나간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하강 국면으로 느껴지는 거는 맞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세계 공급망이 크게 분절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더 타격을 받는 거는,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국가거든요.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시적인 둔화라기보다는 이미 구조적으로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찾아야 되고, 새로운 산업들이 자꾸 나오면서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최근 보면 조금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우려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길을 뭔가 이렇게 기업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야 되겠죠. 유동성은 확대되고 있지만 실물 경기는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가장 큰 부담을 떠안게 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사실 뭐 전체 다죠. 전체 다인데 그 와중에서도 특히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들은, 인플레의 충격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이거는 이제 현재 자산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그래도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오고 이래도 그 자산 가격만큼은 적어도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같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자산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임금 근로자. 임금이 월급이 오른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 다른 물가 상승률만큼 그만큼 그대로 반영이 되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채권자들이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전에 빌려줬던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정말로 변동금리를 확실하게 딱 해서 금융기관이라면 그 얘기가 다른데 개인들 간에는 또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냥 일반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라는 게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자산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뭐 오히려 이걸 통해서 더 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 서민들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은 세대 간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요. 현재 세대보다는 미래 세대가 더 큰 짐을 또 안게 됩니다. 이렇게 자꾸 물가는 상승하고 경기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그 부담을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재정 정책으로 돈을 또 풀어서 일시적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 빚은 나중에 누가 갚냐는 거죠. 그건 다 미래 세대의 몫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을 자꾸 확대하는 거는 저는 좀 미래 세대에게 짐을 자꾸 더 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평범한 일반 서민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아무리 일반 서민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자산이 전혀 없는, 아예 한 푼도 없는 사람은 별로 없고 월급을 받으면은 그래도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산들을 저는 좀 다양하게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보다는 적어 소액이라도 분산 투자. 그래서 현물 같은 경우는 제일 쉬운 게 이제 금이나 아니면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하나의 투자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주식이라든지 뭐 국내 주식 중에서도 우량주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자산을 갖다가 한 군데 몰빵을 하지 말고 좀 다양하게 분산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서민들이 그렇게 돈이 많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나누냐 그러는데 그 없는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비율로다가 좀 나눠서 투자하는 게 저는 그래도 위험을 좀 분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연구원의 조현승이라고 합니다. 제가 2002년부터 이제 산업연구원에서 근무를 했고, 지금 제가 담당하는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분야는 고령화 관련입니다. 그래서 뭐 고령 친화 산업이라든지 고령화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제일 많이 하는데, 국책연구소라는 데가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들어서 세계 공급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계속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 뭐 원자재 관련된 얘기도 뭐 제가 그쪽에 대한 보고서를 직접 쓰지는 않아도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이제 다른 종류의 보고서를 쓰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부분적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업데이트하고, 세계 경제 뭐 현황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이제 지켜보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새 여기저기서 나와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유튜브 알고리즘도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 듣게 되고 자기가 하나의 방향으로만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균형 잡힌 시각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볼 때도 좋은 면만 쭉 모아놓고 나면은 중국이 곧 미국을 추월할 것처럼 보이고, 나쁜 것만 쭉 놓고 나면은 중국이 곧 망할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가 다 섞여 있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모든 게 다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요. 다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고 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있을 때 어느 한쪽만 쭉 모아놓고 나서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그 잘못된 결론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거를 볼 때요, 장단점을 골고루 보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그러한 노력이 요즘같이 이렇게 SNS나 유튜브 같은 게 자꾸 확산돼가는 과정에서는 종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